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9급 공무원 행정학개론 우리 제 1편 강의 이제 행정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기초 이론에 대한 부분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1장에 그 행정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떠한 개념 규정이 달라져 왔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이론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기, 어떠한 이론들이 어떤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지 또 달라지는지 다른 시대와의 그 학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론이기 때문에요. 지나치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 주제와 그것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간략간략하게 그 대신 확실하게 정돈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행정 개념 자체가요, 워낙 다양합니다. 그런데 행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은 일단 뭐죠? 뭔가 관리한다, 운영한다, 관리 혹은 운영 또는 뭐 집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어쨌든 행정 자체의 단어가 가지는 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것들이 이하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광의로 넓은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보통 행정의 주체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국가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협동하는 행위. 그렇죠. 세 가지 요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 보통은 공익이겠죠. 그렇죠. 국가 발전의 여러 가지 목적. 그렇죠. 두 번째,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적절한 절차, 과정, 수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띄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협동적 행위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러한 그 광의 행정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공익을 대상으로 하는 공행정과 사익을 추구하는, 즉 사익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정 모두를 다 포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협의의 행정이라고 하면 공익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행정부라고 하는 그 조직이다. 또 그 조직 속의 구성원, 즉 공무원이 행하는 활동. 그래서 행정부와 공무원의 활동을 우리는 협의의 행정이라고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행정부가. 그 안에 공무원의 활동만을 우리는 협의의 행정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등장하는 행정의 개념은요, 조금 더 좀 그 범위가 좀 넓혀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행정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죠. 물론 전통적인 행정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행정 자체는요, 그렇죠, 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하게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관리 체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관리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형성, 그 다음에 결정,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관리 체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행정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통치 방식이잖아요. 거버넌스. 뭐 공공의 경영,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부 이외에 모든 공사 조직 간에 연계를 통해서요. 그렇죠.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공사 조직들끼리 상호 간에 연계함으로써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에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계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그러한 차원이 오늘날의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다양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단체, 기타 NGO를 비롯한 여러 참여 주체가 모여서 자신들끼리의 연계를 통해서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개념입니다. 이하의 장에서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정 개념은 전통적 행정 개념을 벗어나서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 이제 그 행정법적 개념으로서의 행정의 개념하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행정법에서는 과연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개념일 뿐입니다. 먼저 소극설이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요. 삼권분립적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죠? 그렇죠. 삼권에서 말하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중에서 공제한다고요? 무엇을요? 입법을 제외하고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바로 내려가죠. 두 번째, 적극설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니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실현설 혹은 양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행정법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설명하는 통설의 입장이죠. 과연 어떤 것들이 바로 결과실현설의 내용이냐라고 했더니 법적인 규제 아래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통일적이고도 능동적이고도 형성적인 작용,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 다시 한번 어떤 개념이라고요? 일단은 법 아래에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렇죠? 다양한 그러한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통일적인, 그렇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그리고 형성적인 작용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행정법에서 바라보는 통설적인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이해되시겠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행정 개념과 딱히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구별 부정설의 경우에는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고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행정학적 행정개념 나와 있는데요. 별표 일단 달아놓으시고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다양한 교재들에서도요, 지나치게 깊숙하게 이 설명을 함으로써 복잡하고요. 금세 이것을 초반부터 겁을 먹거나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 특징들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언뜻 요 도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 편히 먹으시고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군주국가 하에서의, 그렇죠, 그러한 당시에서의 행정의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 권력 중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별따로 어떻게 해요? 빼둘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독립된 의미를 딱히 가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 초부터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서구의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하에서 삼권 분립이 나타나게 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법기구, 즉 시민의회가 일정한 법적 틀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행정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19세기 초에 자,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은 정치의 신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치의 신요? 정치를 통해서, 이거 정치란 말이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바꿔드릴까요? 법은 만들었어요. 그렇죠? 결정을 하면 입법적 근거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이러한 결정된 정책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 그 역할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결국 행정은요, 정치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시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그것이 바로 행정이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관계는 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죠? 정치가 행정의 앞에 선다, 우위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각종 정치적인 가치나 내용들이 반영된 법, 그 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의 행정,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그 행정의 담당자, 집행자인 공무원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여기 보니까 공무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임명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엽관주의.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쉽게 바꿔서 좀 설명드릴까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당의 충성도가 높은 인물을 관리로 기용하더라. 이런 것이 바로 엽관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을 관리로 기용하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엽관주의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엽관주의 자체가 단순한 정실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관리의 임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인사가 행정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실무 능력에 있어서의 검증이 되겠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 관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교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자체의 지속성, 안정성에 큰 저해가 오겠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행정은 기본적으로요, 예측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예측 가능한 걸 바탕으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동만으로 해당되는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엽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19세기에 등장한 이러한 엽관주의는 결국 정치가 행정의 우위에 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들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19세기 후반을 지나서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에 가장 큰 시대적인 과제는요, 바로 엽관주의의 폐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일정한 입장을 띠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이 중립성을 가진다.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치와 행정의 이원론적 입장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신여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치에 입각해서 행정이 진행돼야 되는 것도 아니다. 완벽하게 공무원의 신분은 정치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고요. 그렇지. 그래서 철저하게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 정책의 능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의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기술적인 측면,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입장. 이것이 바로 30년대까지의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내려가 보죠. 1940년대로 접어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미국발 세계대 공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제대 공황 속에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드디어 큰 정부, 그렇죠? 행정국가가 나타나게 된다. 행정국가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행정은 과연 어떠한 의미와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러면 단순히 정치가 가치를 배분하고 결정해 놓은 것을
단순히 실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자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행정국가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행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론적 입장을 다시금 취하게 된다. 그래서 종전의 30년대까지 제시되었었던 정치와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떼어놓는 그러한 그 학설이 다시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정치 행정의 일원론이 나타나게 된다.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적 요구를 행정이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캐치해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형성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를 행정이 담당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60년대까지에 이어지는 그 학설 보면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자, 쓰진 않겠습니다. 가치,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예요.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와 팩트를 지향하는 행정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된다. 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만을 대상으로 삼고 가치 판단을 행정에서 배제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60년대까지 주장되었던 이론으로서 정치 행정을 다시 한번 분리하는 그래서 종전의 전통적인 정치 행정 이원론에 대응해서 새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는 그 측면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죠. 6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또 새로운 학설은 행정이 국가에 필요한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또는 그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국가화 경향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절에 나타난 이론으로서 다시 행정과 정치를 일원화시키는 전통적인 이론론에 비교해서 새 이론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미 몇 가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뜯어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정과 정치를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갈라놓을 것이냐의 문제,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일원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고 구분의 정도, 일원화의 정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내려가 볼게요. 1970년대에 행정은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들 속에는요. 그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공통의 가치이냐 아니면 특수한 가치이냐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행정에 들어간다. 다시 가치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전히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원론적 입장을 6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요거 뭐죠? 정부 실패의 발생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왕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던 그러한 시민혁명 직후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속성이 권력이 기본적으로 부정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를 떼어놓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것을 지향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대공황을 비롯한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국가, 작은 정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큰 정부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실패, 이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축소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개입의 대상과 그 분야가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의 논리로서 사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의 논리로서 행정을 바라봐라. 그러면 국가에게 있어서 국민들은 하나의 운영의 혜택을 받고 있는 또는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지향적 성격을 띤 행정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단지 정부 실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경쟁력을 행정 안으로 끌어들이자. 이것이 바로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우리 일명 신공공관리론. 이거 뭐라고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시장적 거버넌스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시장 운영의 원리가 행정으로 오더라. 그래서 줄여서 우리 행정의 시장화, 시장적 거버넌스. 넘어갈게요. 자,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또 하나의 문제. 시장의 운영도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지나친 시장주의의 폐단이 역시나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운영 만능주의를 지양하고요. 다양한 시민사회, NGO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서 참여함으로써 상호 간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연계망을 구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상호 간의 신뢰가 가능한지 아시죠?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90년대 이후에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신국정관리론, 이른바 새로운 뉴 거버넌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결론적으로요,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버넌스의 개념은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냐 안 하느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행정도 역시나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에 있어서도, 혹은 결정뿐만 아니라 앞선 단계인 형성에 있어서부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의 그 방법으로서 시장적 혹은 참여적 방법들을 적용시켜 왔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자, 앞장에 있었던 도표와 연속돼서 지금 90년대 이후의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요거 늘 강조하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문제가 나올 때는 충분히 각각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축약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고, 최근에는요, 우리 거버넌스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행정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넓은 의미의 행정, 그렇죠. 협동적인 인간의 형태다. 정부 조직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비정부 조직도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최근의 행정 개념에 있어서는 정부를 제외한 모든 공사 조직 간의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의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그렇죠. 세 번째, 좁은 의미 행정 뭐라 그랬죠? 공익 달성이다. 행정부란 조직에 의한 것이다. 그 조직 속의 공무원의 활동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번째 볼게요. 행정이 정치 과정과 분리된다.
어떤 특정 이론에 의하면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 이론이 물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정치랑 분리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라고 못 박는 이 문구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행정과 경영이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다. 우리 요 부분 말고요. 다른 장에서 행정과 경영에 대한 공통성 그리고 차이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그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뭐가 다른가라고 했더니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이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자, 이제 행정의 특성하고 나와 있어요. 역시나 뭐 딱히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행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행정 자체가 다루는 그 업무의 분야, 관심의 분야 자체가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렇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그렇죠. 보편적입니다. 누군가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누군가에만 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가 모두의 문제를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그렇죠. 자, 정부 관료제의 행위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을 행하는 그 조직의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행위인 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상호간에 모순되어 보이지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내려가 볼까요? 밑에 요거 뭘까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치적 산출 기능. 자, 사회가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풋이 되면 정책의 형성, 결정을 통해서 아웃풋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구 자체가 밖으로 표출되는, 실행되는 정치적 산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행정과 정치를 분리하는 그러한 주장은, 내용은 무의미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은 정치성을 띠고 있더라. 됐나요? 두 번째 거 볼게요. 공권력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 자체가요. 어때요? 실효성이 있게끔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공권력 자체. 그렇죠. 강제력, 권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렇지? 그게 있어야지만 사회적 실효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비권력적일 경우에는 실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내려갑니다. 밑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거 뭐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위에서요. 뭐 협동행위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협동성 또는 뭐 집단 행위성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넘겨도 될까요? 예. 네. 자, 정치적인 변동과 무관하게 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제공이 요구된다. 좀 높네요. 자, 요거 쓰진 않고요.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역관주의의 폐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죠? 이거예요.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동과 함께 관료와 조직이 바뀌어버리면 그 정책은 어느 순간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 혹은 계속성이 요구된다. 이해되시죠? 자, 마치 법으로 따진다면 법적 안정성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만하겠죠. 되시겠죠? 내려갑니다. 밑에. 자, 이거 뭐죠? 행정이 아무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치더라도, 그렇죠? 상위의 가치를 지향한다 치더라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늘 어때요? 수단과 절차, 구체적인 방법은 적합해야 됩니다. 목적과
비교했을 때 목적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요거 뭐죠?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는 어때요? 해당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전문화된 기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도요, 그렇죠? 기술성을 기본적으로 요하고 있다. 전문화를 요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기술성은 현대의 개념으로서의 행정에서도 보다 더 강조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죠. 내려갑시다. 밑에 행정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그렇죠. 그 스스로가요, 바람직한 방향, 그렇죠. 뚜렷한 목표 자체가 바람직해야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람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규범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치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성을 띠는 순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비록 괄호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괄호 속의 단어가 뭐가 들어갈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러한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만 이해를 하십사. 여기에 암기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정의 공공재적 특성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별표 달아 놓을게요. 시험에 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행정과 공공재가 과연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 속의 공공재적 특성은 왜 나타나느냐의 개념이거든요. 자, 되셨습니까? 들어갈게요. 먼저 공급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행정의 특성. 기본적으로요, 행정은요,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지가 않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개념 속에서 단순한 거 하나 툭 던져볼까요?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워낙 그 규모가 크고요. 그 성격상 선뜻 시장에 누군가가 민간의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은요, 비시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자 뺄게요. 비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행정 자체가 추구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과와 가치를 단순한 화폐를 통한 환산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곤란하구나. 이해되십니까? 계량화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되셨습니까? 내려갈게요. 자,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행정은요, 독점적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민간과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독점적이다. 그러니 비경쟁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행정은요, 생산함과 동시에 소비가 됩니다. 별도로 축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일반 시장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축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내려갑니다. 자, 행정은요,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혹은 분할해서 또는 우선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공급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비분할성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요, 그 재밌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아주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계 시간에. 야, 네가 세금을 안 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세금 내지 않은 사람에게 전기를 써서 밝게 비춰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를 만난 가로등이 지나가는 족족 꺼진다. 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내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밝은 데 다니지 마라. 떡떡떡 꺼진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감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뜻 보면, 자, 이해 좀 되십니까? 절대요, 콕 찍어서 넌 안 돼, 넌 돼, 넌 우선이고 넌 후순이야, 이런 게 불가능한 것이 바로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내려갈게요. 가시적인 활동 성과가 없다.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아까 앞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화폐 단위로의 환산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자체는요. 양적인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고 또 하나. 화폐 환산이 가능하다 칩시다. 그런데 과연 활동 성과를 어떻게 변환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자, 요거는요.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성을 가지고 있다. 유형화가 아니라 무형이다라고 보는 것. 자, 공급이 가지고 있는 행정의 특성을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공공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소비의 측면입니다. 요거요. 별표 좀 칠게요. 아까 이 공공재적 특성 자체가 별표인데 특히나 여러분 요 두 가지 있죠.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비경합성. 편하게 이건 쓰진 않겠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경합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나의 소비가 상대의 소비를 제약한다는 얘기죠. 내가 쓰면 쓰지 못한다예요. 하지만 비경합성은 뭐죠? 나의 소비가 상대 혹은 제3자의 소비를 제약하지 않는다. 우린 같이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We are the world니까 말이죠. 그러한 비경합성이 바로 소비의 측면에서 가지는 행정의 공공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내려갑니다. 비배제성. 자, 비배제성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렇죠. 요거는요. 쉽게 말하면 대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요거죠. 아까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전히 밝게 나를 비춰주고 있는, 그렇죠. 납세하지 않은 사람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이러한 가로등은 그 납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자에게는 어때요? 무임승차잖아요. 야, 남이 낸 세금으로 내가 환한 길을 걸어 다니고 있구나. 좋구나. 뭐 그런 개념이요. 아니,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니까 말이죠. 되십니까?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내려가요. 등량 소비성이라고 하면 뜻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다수가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다수가 해당되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에 따른 이익이 똑같다. 소비에 따른 이익이,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등량 소비성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양, 질의 차이가 없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는 뭐 등양이라고 했지만 그 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됐죠? 자, 밑에 내생적 선호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서비스의 선택 자체가 자유롭게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서비스입니다. 선택 자체가 자유에 맡겨져 있지 않다. 그렇죠? 선호에 따라서 내가 이런 서비스 행정 중에서 이 부분을 원하는 만큼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그걸 제공해 주시오. 이걸 원하니까 이걸 제공해 주시오. 그런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개의 선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소비의 측면이 가지는 행정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먼저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먼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프리라이딩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어떻습니까? 자, 공공재라 행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쉽죠. 그죠? 네. 두 번째, 시장 실패의 발생 가능성은 정부 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논리가 됩니다. 경제공황에 따르는 행정국가화 경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그렇죠? 3번, 문화행사랑 같이 문화행사처럼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문화행사 같은 건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민간 차원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문화행사처럼 비슷한 수준까지 공급을 해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재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 정답은 기본적으로 4번, 국방은 정부가 공급한다? 그렇죠. 치안은 정부가 공급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른 강의에서요, 정부의 부문과 민간의 부분이 혼재되어서 드러나는 제3섹터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민간 부분으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분야를 어떻게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분할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방이나 치안같이 외교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죠? 네. 자, 기출 하나 더 보고 가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골라라라고 했어요. 답은 물론 나와 있는데, 자, 공유재가요. 공유재가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가 뭔지, 민간재가 뭔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시죠. 자, 어떠한 재화가 기본적으로 경합하느냐, 경합하지 않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재화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소비를 배제하느냐 아니면 배제하지 못하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차원 속에서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사적 재화 혹은 민간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할 거 없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약하는 건 맞아요. 내가 소비한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제성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경합하지만 배제성이 없다. 이게 바로 공유재예요. 공유재. 여러분, 공용주차장에 선생님도 가끔 좀 도봤지만요. 저녁에 이후에 돈을 안 받더라 해서 거기다가 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댐으로 인해서 다른 차 한 대가 될 수 없게 되니까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동시에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때요? 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 그래. 자, 공유재는 바로 그런 겁니다. 경합성은 가지고 있되 배제하지 못하는 재화. 자, 그 다음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흔히 요금제라고 불리는. 자, 그러면 이러한 요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게 많아요. 시장에서 공급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 독점이 많은 경우들. 그렇죠? 시장에서 공급되지만 자연적 독점이 많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전기라든지 통신 또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입장료나 통행료 같은 것들. 그렇죠?
내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네. 내가 쓸 수 있지만 남도 쓸 수 있어요. 요금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통해서 요금을 낸 사람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은 가지고 있다. 요금제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뭐 굳이 쓸 거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쭉 설명해 왔던 공공재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공유재 아까 경합하지만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러면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재는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를 시장에 방치하면 과잉 소비가 되어서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과잉 소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골목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골목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담벼락에 딱 붙여서. 그런데 막상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공용주차장이 외부의 차들에 의해서 다 사용이 되어버리면 정작 해당되는 주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함으로써 뭘 하는 겁니까? 네, 일정한 제약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과잉 소비를 막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내려갑니다. 순수 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내려갑니다. 4번에 시장이 요금제를 제공할 경우에 자연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자연적인 독점의 경향을 띠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 5번에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요금제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민영화의 추세 속에서 민간 기업도 요금제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출퇴근을 하면서요, 민자 유치 고속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다. 뭐 외곽순환도로를 다닌다. 근데 그 요금이요, 특정 구간에 되게 비싸요. 어디는 800원인데 어디는 3,000원이더라. 와, 왜 이렇게 비싸지?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요, 투자 비용을 할 때까지 상당히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 기업도 요금제 생산에는 참여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예. 자, 우리 그 첫 번째 강의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요, 요 정도 선에서 좀 멈추고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 마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